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오래전 미술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렵고 또 고상한 예술에 가깝게 느껴졌다면 오늘날의 미술은 누군가의 인생, 더 나아가 세상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는데요. 혼자 외로이 살아가던 어르신들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장수를 기원하고 그 누구도 찾지 않아 어둠만 가득했던 동네 벽에 그림을 그려서 활력을 불어넣는 등 말이죠. 이처럼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게 하는 미술. 우리 지역에서도 더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북도립미술관이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전북도립미술관 이혜선 신임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취임하신 지 한 2달 정도가 지나셨죠? 네, 2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취임 직후에 우리 전북 14개 시군 곳곳에 미술 현장을 둘러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현장을 한번 쫙 둘러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이 전북도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인구 감소, 그다음에 그 학업 포기율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느껴졌습니다. 어허.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사실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감동받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북도는 전체적으로 도립미술관뿐만 아니라 네네. 시군에 있는 공립미술관들도 예산이나 인력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소명의식을 느끼면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네. 전시나 미술관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나 그 분들을 좀 만나면서 제가 뭔가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좀 갖게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미술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관장님을 통해서 회화랑 뭐 공예 등 다양한 뭐 미술의 장르가 있을 텐데 우리 지역의 미술의 역사를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전라북도 미술사를 제가 얘기하기에는 네. 조금 아직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미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그래도 요 짧은 기간이지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오.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추상미술의 역사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그 추상미술이라고 하는 걸 본질로 봤고 중요한 걸로 봤기 때문에 이 미술을 누군가 더 많이 접근하고 더 잘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대부분 전국 단위에서 그런 흐름을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미술계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과 좀 떨어져서 오히려 자연이나 혹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미술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 전북 미술의 좀 특징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아주 예전에는 혹은 80년대 이전에는 조금 뒤처진 미술 혹은 좀 구닥다리 혹은 좀 시기적으로 조금 올드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은 2020년 이후로부터는 좀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마련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전북 도립 미술의 역사를 좀 네. 다시 구축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조금 새롭게 평가를 받을까요? 패션도 돌고 도는 거야라고 이렇게 좀 평이하게 얘기를 하지만 미술도 그러한 맥락인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를 이제 이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발견되는 건지. 그 두 번째 부분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종의 지금 이렇게 그 지구의 위기, 뭐 혹은 생태계의 위기와 더불어서 가치관이 크게 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간을 가장 위에다가 놓고 나머지는 모두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면 예.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고 이것이 우리 모두를 공멸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모두 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뭐 자연이든 산이든 혹은 이런 대상까지도 지금 여기 소파까지도 인간하고 동등하게 보려고 하는 가치관들이 21세기에 들어서는 굉장히 크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가치관에 입각했을 때 전북
지역의 지역 작가들이 산을 대하는 태도, 혹은 어떤 뭐 갯벌을 대하는 태도, 강을 대하는 태도. 네네, 자연을 대하는 태도들은 아주 예전부터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것이 인간 아래에 있지 않고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로 보는 그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전문 미술계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관장님께서는 그러면 미술하고 예술과는 어떻게 친해지게 된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작가 출신인가 아니면은 뭐 그걸 전공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학교였는데 여기 그 교창에서 그 국민학교를 다닐 네. 때도 네.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기 뭘 잘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엄마나 다른 형제들은 굉장히 솜씨가 좋은 반면 네. 저는 그때도 늘 뭔가 제가 봐도 미진했고 중고등학교 시절의 미술 점수는 거의 대부분 CD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오. 그 제 성적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는 이런 저한테는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과목이었어요. 재능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바라봐 주질 못했던 아니요, 거예요? 없었겠죠. 아,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학 때 사실은 구본주 작가가 그 재학 시기에 그 만들었던 테라코타 작품을 보면서 되게 감동한 적도 있고, 또 호아마트홀 그때 당시에 뭐 전시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미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건 맞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먼저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미술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티켓을 한 장 줬어요. 그래서 그 티켓이 그때 당시에 막 그 서울 해화동 대학로에 그 디자인 포장 센터라는 건물이 만들어졌었는데 거기서 열리는 전시 티켓이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가서 전시를 보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전시를 쭉 보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는 사실 피카소 전시였고요. 네. 그 피카소의 그 후반기 여성 초상화가 주를 이루었던 전시로 기억이 돼요. 맞아요. 근데 아마 그 작품을 너무 과감하게 이렇게 해체하고 분해한 그 여성 그림 때문에 아마 울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작품들 속에 있는 그 여성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하. 이게 저한테는 그림을, 그러니까 그 무엇을 알아서도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는 아이가, 그러니까 그림에 몰두할 수 있었던 전시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한 첫 경험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그림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은 미술 교과서에서 그림을 오려서 엽서에 붙인 다음에 우와.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느꼈다라고 하는 걸 적고 그걸 코팅해서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나눠줬다고 해요. 사실 기억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학생 때. 네, 그 동창들이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뭐 놀리곤 하거든요, 지금도. 아, 정말 감수성이 남달랐네요. 과거에.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에서 혼자 전학 가서 그 혼자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래서 그 책을 읽거나 그림을 보는 게 좀 그랬구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미술을 좋아하면 네. 약간 미술 쪽으로 전공을 갔을까라고 봤더니 또 아니에요.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네, 네. 이제 석박사를 이제 네, 그쪽으로 미술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간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제가 모든 실기가 CD.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는 네. 미학과나 예술학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정보가 많이 없었군요. 네, 네.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은 못했을 것 같고요. 경제학은 뭐 좀 좋아했고 사실은 하면서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내내 잊고 있다가 아까 그 전시장에서 느꼈던 그런 힘 때문에 사실은 9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좀 직원이 되는 좀 이례적인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그 직원이 되면서 미술을 좀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 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역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조금 늦은 나이였는데 사실은 늦은 나이에 미술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예. 어쩌면 열정으로 운명을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모임은 아직도 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 최고치 혹은 네. 다양한 수치를 제가 보여줬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관장님까지 되셨으니까 이거는 좀 네. 뭔가 로얄 로드의 어떤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미술과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되면 네, 미술을 소장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거든요. 네, 우리 그렇죠. 관장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소장을 좀 하는 편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미술 애호가가 갖는 소장 욕구는 예.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싶고 그래요. 또 우리 전북 미술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네.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한 일시적으로 살림이 좀 넉넉했을 때는 되게 충동적인 구입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애호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누가 뭘 샀다더라. 너도 사라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는 일이 약간 생깁니다. 경쟁 의식이 좀 생기기도 하고. 네, 그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어떤 한 작가의 작품을 쭉 돌아가면서 사는 이런 일들도 생겨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작품들은 생각보다 오래 집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산 작품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저한테도. 그래요. 지금 현재 소장 작품은 한 5, 60점 정도 되는데요. 오, 제가 네. 가지고 있는 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가난한 연구자가 된 다음부터 모은 것이라서 네. 이 연구 목적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소장하게 되는 이유도 그러니까 이 작품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도 늘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관에서 보는 작품 모두 굉장히 그 미술사적 평가가 이미 높고 네. 되게 중요한 작품이고 또 미술관에서 아주 귀하게 다루고 있는 미술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라지는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낡아서도 그렇고 뭐 찢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훼손이 되는 있고, 경우도 종종 훼손이 돼서 있고. 사라지는 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할 때 주로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 이 시기에 그려졌던 작품 중에 사라지는 작품이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오면 구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유로 샀던 작품 중에 송수남 선생님의 작품이 저는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왜 작품을 소장하시는 분들 보면 뭐 과시욕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나의 가치관과 그 작가의 가치관이 맞닿아서 내가 그 가치관을 정말 갖고 싶다, 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작품을 또 소유하게 된 거예요? 지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장가들은 정말 저희도 존경하는 소장가들이에요. 한 작가를 충실하게 후원하고 그리고 그 작가를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사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최종 규착지로 그 본인이 소장했던 작품들을 미술관에 기증하는 경우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저도 전북 지역에 그런 소장가가 좀 많이 계시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송수남 선생이 88년에 아주 딱 1년간만 매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송수남 선생님의 전체 그림사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네. 우연하게 옥션에 그 작품이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매우 저렴하게. 그런데 이렇게 이미 상태가 곰팡이가 좀 피고 이렇게 액자에 돼 있어서 그거를 일단 구입하고 다시 알바를 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다음번에 또 다른 작품이 나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세 작품 정도를 구입해서 한 6, 7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관장이 되면서 도립미술관에 기증 신청을 했고 그렇군요. 아마 12월 정도가 되면 기증 이제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승인이 나면 도립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이제 자리를 하겠죠. 저한테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네. 지금 전북도립미술관에 송수남 선생님의 작품이 좀 너무 없어서
그걸 좀 메꾸는 역할도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그 네. 작가의 토내내는 게 있잖아요. 그 작가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어떤 그런 성질의 작품이 아니라 한번 그냥 실험적으로 네. 했던 건데 이것은 사실 되게 복불복이잖아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제 집에 놨을 때의 효과인 것 같아요.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효과가.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놔두고 계속 쳐다보면 이게 마치 옛날 친구,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옛날 친구를 사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 연구 논문이나 송수남 선생님은 굉장히 연구 논문이 많지만 연구 논문에서 볼 수 없었던 이야기 혹은 다른 미술 자료에서 볼 수 없던 이야기가 이렇게 불쑥 그분이 마치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 송수남 선생의 그 아까 말했던 88년 도시풍경에서 본인이 이끌어갔던 그 수묵화 운동이라고 하는 걸 저희는 그 수묵 추상 운동으로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지금 현장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끌어내려고 한 거, 이게 수묵화 운동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으로 연구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이 연구 논문이 유사하게 나온 게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네. 연구는 진행하지 않고 그냥 작품만 가지고 있다가 네. 기증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술 자체를 즐기고 또 사랑하시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교육, 기획, 연구 활동도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미술관에서 단순히 작품만 감상하지 않듯이 관장님께서도 이전에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한국 대학 박물관 협회라고 하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의뢰했던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는데 아쉽게도 실행은 되지 못했어요. 그 정권 말기 그 어수선한 국면에서 대신 논문으로만 발표되고 기획서만 남아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렇군요. 대학생들에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전에 있었던 유산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게 하는 저희가 미술 용어로는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그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획이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을 때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땐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생각해도 왜 그렇게 된 거지 싶은데 모든 프로그램이 저한테 맡겨졌고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교육 강사였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기억나는 건 찾아가는 어린이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미술은행에서 15 정도를 들고 새벽에 출발해서 예. 조그만 학교에 간 다음에 그 학교에서 이게 조그만한 전시장을 만드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전교생을 15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 20-30분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다듬어 줬어요. 첫째는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깊이라고 하는 건 나이, 성별, 혹은 학력 수준, 문화적 수준과 상관없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과 토론할 때 성인 전문가 프로그램보다 더 깊은 얘기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또 하나는 한 학교가 동시에 하나의 경험을 갖게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오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피드백을 계속 받을 때 아이들이 그 같은 그림 얘기를 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학교가 하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뒤에 제가 짜는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해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장으로 또 자리하시면서 우리 전북도립미술관이 어떤 곳인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우리 새롭게 이렇게 부임하신 우리 학교 선생님처럼 촘촘하게 잘 들여다보셨을 것 같거든요. 전북도립미술관은 어떠한 곳인지 우리 도민들께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관장님의 눈에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제일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소개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도립미술관은 네. 그러니까 내부, 그러니까 이 도 내에서의 평가는 네. 조금 엄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 작가분들이 지역 미술에 관심이 좀 적은 곳, 이런 그래서 적은 도립미술관으로 좀 질책을 많이 하시는 걸 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그러니까 여기 도립미술관장으로 와서도 혹은 도립미술관장으로 오기 전에도 도립미술관은 전체 미술계 내에서 지역 미술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소장품에서도 압도적으로 지역 미술가의 작품이 많고 전시도 전시의 주제나 전시의 참여 작가가 지역 미술을 다루고 있는 곳이 다루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까지 단점이라고도 봤거나 혹은 개선할 점으로 보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 지점이 지금 국면에서는 장점화 될 수 있는 좋은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장점은 아니지만요. 아까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지금은 미술은 작품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다시 읽어내줄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한 거고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 툴, 새로운 해석의 도구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합해서 해석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황해졌는데 정리하면 전북도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작가에 대한 이 집중은 이것을 연구하면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미술사라고 하는 새로운 툴로 연구하게 된다면 예.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미술로 다시 우리가 향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전북도립미술관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화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북도립미술관에 다양한 전시로 이 미술관이 활짝 열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또 어떤 작품들이 또 미술관 안에서 또 사람들을 또 맞이하고 있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소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 도립미술관을 방문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방문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고 전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는 3개인데 하나는 도화선이라고 하는 전시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네네. 네. 그 70세 이상의 원로 작가, 그러니까 저희가 소장품으로 가지고 있는 전북 작가 중에서 70세 이상의 원로 작가들을 주목한 전시입니다. 예. 그 이강산 학예사가 기획한 전시인데 바로 이 전시를 통해서 그 저희가 전북미술사 구축을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전시를 계기로 저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북미술사 구축을 위한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로는 2000년대 작품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아마 미술사 그 연구를 통해서 요 해당 작가들의 초기 시기부터 저희가 아마 검토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시 위에 또 다른 한 전시가 이제 마중시루라고 하는 전시예요. 예. 마중시루는 이 정령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식인데 네. 저희가 오늘 이 앞서 얘기했듯이 전북 작가의 특징이 이렇게 자연을 대하는 독특한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자연 중에서도 산을 굉장히 더 이게 저희가 이제 강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술 네. 연구자들은 그 산에 대한 집중 혹은 애착이라고 하는 강도가 굉장히 컸어요. 물론 다른 지역의 작가들을 연구했을 때도 산을 그립니다만 전북 작가처럼 이렇게 산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예 인턴 여진 학예 인턴이 이 특징을 제안했고 학예진 모두가 연구해서 이것들을 한번 보다 더 확대해보자라고 논의한 끝에 이 마중시루라는 전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북 지역의 작가들이 전북 지역의 산을 그린 작품들만 본격화하고 이때 말하는 산은 단지 그리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하고 동등한 서로 힘을 주고받는 이런 존재, 저희가 그걸 객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객체로서 다루고자 하는 첫 시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소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 우리 지역의 특징이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 미술 활동을 하고 그것이 한국 미술사 전체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한복님이라고 하는 도예 작가인데 예. 네. 보통 도예는 그릇을 만들거나 혹은 그 도예를 하는 미술가들은 청자나 백자나 분청을 좀 현대화하는 작품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복님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릇으로 쓸 수 없는 쓸모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예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원로 작가의 회고전은 아니지만 그의 그 쓸모없음이라고 하는 걸 에너지와 운동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미술 운동으로 승화시킨 한복님 작가의 도예를 집중해서 조명하는 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도립미술관에서 동시대 미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광희 학예사가 이번에는 그 원로 작가의 작품을 조금 그러니까 동시대 담론, 동시대 미술 이론으로 이렇게 접목해서 전시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알겠습니다. 가져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면 네. 그 작품들이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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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네. 도립미술관에 가면 아 이게 관장님께서 이러한 또 가치관으로 네. 또 이 작품이 이러한 생각을 또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그 미술관에 오시면 네. 저희가 도슨트들이 하루에 4번, 도슨트 선생님들이 하루에 4번 전시를 안내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오셨을 때 이렇게 입구에 시간이 적혀 있으니까 네. 네.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전시를 보시면 또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또 살짝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미술관에서 전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교육 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게 또 트렌드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맞고요. 예. 그러면 전북 도립미술관도 그러한 경험과 체험들을 빠르게 좀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실 전북도립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은 지금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그 소명의식 혹은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 스미소니언 미술관의 경우에는 학예사가 250명, 교육사가 250명 이렇게 동등하게 놓고 하나의 전시는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과 이렇게 같은 비중을 놓고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북도립미술관은 지금은 학예 인력이 모두 합해 3명뿐이고 그 이 상태에서 그 3명이 둘 하나로 나뉘어서 그 전시와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사가 아닌 직원들도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 한 축에 있고 그다음에 JMA 프렌즈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JMA 프렌즈가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하영 주무관이 주로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예. 회원으로 가입하면 미션을 부여하고 미션을 달성하면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가 쌓이면 저희가 만든 예쁜 굿즈도 드리고 오. 그다음에 JMA 프렌즈에서 하고 있는 음악회, 뭐 플리마켓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우선 초대권을 드리고 오, 그래요? 먼저 자리를 잡게 해드리고 하는 네. 이런 게임 형식이 조금 결합되어 있는 도민들과 스킨십을 조금 확대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기 많겠는데요.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네, 많고 네. 가족끼리 와서 좀 재미나게 즐기고 가기도 하고. 네네. 네. 그 저희가 지금 2022년도부터 이렇게 마당을 그러니까 정원을 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맞아요. 그 넓은 공간에 또 있고 또 뒤에 그 웰컴 라운지라고 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야외 화장실도 따로 또 갖추고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곳에 이렇게 돗자리도 펴고 잔디밭에 그래서 같이 음악회도 즐기시고 뭐 네. 다른 문화 행사도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뭐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그 뭐 문화재단의 행사나 이런 행사도 그곳에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저희 미술관에서 하는 JMA 프렌즈 혹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네. 그곳 자체를 그 도민 여러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좋네요.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시린
관장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담아서 우리 전북 도립미술관은 어떤 미술관이 되길 바라는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도민 여러분께 포부 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 전북도립미술관은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더더욱 더 그 14개 시군 도민 여러분께 직접 다가가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외진 위치에 있어서 오시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품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찾아뵙는 미술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학예사와 교육사가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재정적으로 인원적으로도 좀 확충된 그런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이 저희 미술관만이 아니라 전북도립미술관이기 때문에 14개 시군에 있는 시립미술관, 공립미술관 혹은 등록되지 않았지만 미술 전시를 하고 있는 어떤 전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까지 서로 연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 같이 가는 미술관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앞으로 2023년, 24년 계속해서 도민과 함께 향유하고 그리고 모든 기관과 같이 가는 그런 미술관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질책 그리고 따끔한 충고 또 그러면서도 등을 톡톡 두드려 주시는 격려를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미술관 안에서 또 우리 관장님께서 또 펼치시는 그런 행보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